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신 다음에 range 함수를 통해서 리스트 값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저희가 값을 생성할 때 20부터 40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20하고 41이라고 하면 저희가 20부터 40까지 값을 생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하신 다음에 프린트 A라고 저희가 출력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20부터 40까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모두 출력하는 게 아니라 두 개씩 건너뛰어가지고 20 증가시켜서 40까지 나타내고 싶다면 저희가 이 스텝 크기를 세 번째 인자값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20부터 40을 두 개씩 증가시킴으로써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증가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린트 A를 하게 된다면 전체 A라는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이 모두 출력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특정 위치에서부터 값을 출력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 리스트 변수의 특정 범위에서만 출력을 하고 싶다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슬라이싱이라는 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혹시 타입에러 쓰시는 분 더 계실까요? 한번 봐드리고 이게 위에서 보이는 부분에다가 하나 더 바꿔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값들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프린트 A라고 한다면 리스트에 있는 전체 값들을 출력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범위에 있는 값들만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20부터가 아니라 24부터 출력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슬라이싱을 사용하는 문법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사용되는 메커니즘은 레인지 함수랑 되게 비슷합니다. 네, 레인지 함수도 몇부터 몇 가지 이제 생성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텝에 대해서도 이제 세 번째 인자값으로 설정하게 되잖아요. 이 슬라이싱에서도 또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문법이 작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전체를 출력하고 세 번째 줄부터 저희가 A라고 하신 다음에 슬라이싱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덱스로 값을 접근했던 것과 동일하게 대괄호 사이에다가 슬라이싱을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리스트 변수에서 다음과 같이 20부터 전체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24부터 전체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24의 인덱스 값이 0, 1, 2이기 때문에 저희가 2라고 하시고 2부터 끝까지 위아래 쌍따옴표 2부터 끝까지 위아래 쌍따옴표라고 하시면 자 24부터 끝까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저희가 2부터 끝까지라고 해서 위아래 쌍따옴표를 입력하니까 24부터 40까지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4부터가 아니라 26부터라고 하면 1을 더 증가시켜서 다음과 같이 26부터 40까지 출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을 전부 출력하는 게 아니라 특정 위치부터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 인덱스 값과 위아래 쌍따옴표를 이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프린트문에다가 A를 출력을 해보신 다음에 요번에는 특정 범위에 대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시고 대괄호 사이에다가 저희가 24부터 끝까지 출력을 하기 위해서 2라고 하신 다음에 위아래 쌍따옴표라고 하시고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가 위에 했던 거랑 동일하게 24부터 끝까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4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24부터 28까지 출력을 하고 싶어요. 26까지라고 해봅시다. 24부터 26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26 다음인 28의 인덱스를 위아래 쌍따옴표 오른쪽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26에 있는 28에 있는 인덱스 값이 몇이 될까요? 0, 1, 2, 3, 4가 되겠네요. 그럼 저희가 위아래 쌍따옴표 오른쪽에다가 4라고 대입을 하면 됩니다. 레인지 함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레인지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 레인지라고 하시고 저희가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만들고 싶다고 해서 1부터 10이라고 값을 대입을 하면은 1부터 10까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부터 9까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슬라이싱도 마찬가지로 24부터 26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 26의 인덱스 값 0, 1, 2, 3을 대입을 하면 3을 대입을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는 자를 입력을 해야 다음과 같이 24부터 26까지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24부터 26이 아니라 28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4에서 1을 더한 5라고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24부터 28까지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값은 시작되는 값. 그래서 왼쪽 값을 줄이면은 여기서 만약에 2에서 1을 대입을 하면은 24부터가 아니라 22부터 28까지 라고 해서 22부터 28까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싱이란 개념은 사실 조금 파이썬에밖에 없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백엔드 하시는 분들은 백엔드를 이제 진로로 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되진 않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좀 간혹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데이터 분석할 때 간단히 사용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세 번째. 요번에는 이 스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타트랑 스탑까지 알아봤는데요. 요번엔 스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문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의로 그냥 2부터 8까지라고 해보겠습니다. 9까지라고 해볼게요. 2부터 9까지. 그러면 이 마지막 줄에 2부터 9까지 인덱스 사이에 있는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나타낼 때 지금 이렇게 하나씩 건너가면서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건너가는 게 아니라 24, 28, 32, 36 이렇게 두 칸씩 건너뛰어서 저희가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다시 위아래 쌍따옴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위치에다가 2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하시고 실행을 시키면 아까와 다르게 원래 24 다음에 26이 나와야 되는데 28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8 다음에 분명히 30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30이 아니라 32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 스텝에다가 3을 입력을 한다면 두 칸씩 건너뛰는 게 아니라 세 칸씩 건너뛰는 문법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게 그냥 이 범위에 있는 값을 출력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 값을 예를 들어 C라는 변수에다가 이 범위 값을 C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C라는 변수를 다시 출력을 하면은 이 범위에 있는 값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범위를 특정 리스트에 있는 원하는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다른 변수에 대입을 해서 그 변수로 새롭게 저희가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선택해가지고 새롭게 리스트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 사용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이너스 스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저희가 레인지 함수를 사용했을 때도 마이너스 스텝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레인지 함수에서 마이너스 스텝을 사용할 때 왼쪽이 큰 값, 오른쪽에 왼쪽보다 작은 값을 대입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를 들어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첫 번째 10이라는 값, 그 다음 두 번째 1이라는 값이라고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 번째 인자값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스텝으로 원하는 범위에 있는 숫자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10부터 0 직전인 1까지 마이너스 스텝으로 값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인자값으로 큰 값을, 두 번째 인자값으로 작은 값을, 세 번째 인자값으로 마이너스 값을 대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싱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프린트문을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전체를 출력하면 전체가 출력이 되지만 저희가 마이너스 스텝을 사용할 때 첫 번째 값을 큰 값을 예를 들어 9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값을 작은 값을 2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마이너스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스텝을 사용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원래는 이렇게 여기는 그냥 제가 얘를 한 번 더 정방향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엔 정방향, 다음 역방향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행을 시키면 이 값이 원래 이렇게 2부터 9 범위에 있는 값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9부터 2까지 마이너스 스텝을 밟으면 반대로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밀리긴 했네요.
여기는 1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8이 들어가야 정확하게 반대가 되겠네요. 이렇게 반대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시작값이고 두 번째는 끝 이전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빼줘야지만이 정반대로 출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법. 저희가 이 리스트 원본을 봤을 때 20부터 40까지 20 증가되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A라는 리스트 변수를 역방향으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A라는 리스트 변수를 역방향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위아래 쌍따옴표를 두 번 연달아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백엔드 하시는 분들이나 뭐 데이터 분석 하시는 분들 두 쪽 영역 다 자주 사용되는 문법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방향으로 출력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역방향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역방향으로 출력을 해보는 실습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TMI로 문자열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A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king 오브 더 링이라는 문구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열도 어떻게 보면 리스트와 동일하게 번복 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 사용됐던 문법을 문자열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C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결국엔 문자열도 계열이라고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도 리스트에서 사용되는 문법을 문자열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A라고 변수를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괄호 사이에다가 간단하게 슬라이싱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부터 끝까지. 자, 2부터 끝까지라고 하면 0, 1, 2네요. n부터 끝까지가 되겠네요. n부터 ing 끝까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열에서도 특정 부분을 잘라내고 싶으면 위아래 쌍따옴표 오른쪽에다가 5라고 또 입력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2, 3, 4, 5인데 5 이전인 5까지 NG5까지 다음과 같이 출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역순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위아래 쌍따옴표 -1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문자열 또한 역순으로 출력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열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자열 심화에 대해서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으로 저희가 튜플과 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튜플과 셋, 세 번째 세션. 세 번째 세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 탭으로 열고 강의 자료를 참고하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튜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튜플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사실 리스트랑 굉장히 동일합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리스트 변수를 선언할 때는 다음과 같이 5, 3, 4, 2, 1이라고 저희가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튜플 같은 경우에는 이 괄호의 모양을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이게 소괄호로 하죠. 이렇게 소괄호로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저희가 이 A라는 변수를 튜플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print type A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튜플이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튜플을 선언할 때는 이렇게 소괄호 사이에다가 순차적으로 값을 대입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튜플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값을 허용합니다.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값을 허용하고 그리고 순서를 보장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5, 3, 4, 2, 1이라는 값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대입을 했잖아요. 이 순서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린트 A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5, 3, 4, 2, 1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튜플이라는 자료 구조는 저희가 리스트 함수랑 다르게 예를 들어 append 함수를 통해서 값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add 함수를 통해서 값을 추가한다든지 어떠한 조작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append 함수를 사용해도 지금 append 함수는 제공하지 않는다고는 에러 문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dd 함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에러가 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튜플을 사용할 때는 한번 정의된 다음부터는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튜플에서는 append 함수나 remove 함수 또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A라는 튜플 변수에다가 remove라고 해서 3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3을 삭제하려고 해도 다음과 같이 remove 함수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튜플 같은 경우에 어떠한 조작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튜플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은 조금 더 내려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2번으로 셋에 대해서 강의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셋은 가끔씩 저희가 집합 연산을 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수학적인 집합 연산을 할 때는 셋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셋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는 저희가 리스트라는 변수에 값이 무작위로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값도 들어오고 그냥 중복되지 않는 값도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가 리스트라는 변수의 값을 중복을 제거할 때 set이라는 함수로 한번 감싸고 다시 리스트로 변환하게 되면은 저희가 중복을 제거해서 리스트 값을 복원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set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저희가 A라는 변수에다가 set
셋 값으로 3과 4와 1과 3과 5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A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가 셋을 정의할 때는 중괄호 사이에다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값을 순차적으로 순서는 보장되지 않지만 값을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셋에서는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1을 한 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1을 다시 추가하고 실행을 시키면 저희가 마지막에 1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이라는 값이 중복되기 때문에 135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35에다가 1 다음으로 또 2를 추가하게 되면 2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1, 2, 3, 5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분명히 2라는 값을 마지막에 대입을 했잖아요. 근데 2라는 값이 지금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다?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출력될 수도 있지만 보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하신 게 이 값의 크기 순서대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첫 번째 자리에다가 7을 이렇게 대입을 하고 실행을 한다면 지금 뒤에 중복되는 값이 들어가서 그런데 순서가 고정되진 않습니다. 되게 안 되네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출력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셋을 사용할 때는 중복을 제거할 때 그리고 집합 연산할 때 사용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다가 6까지 한번 대입을 해주시고 저희가 셋 같은 경우에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선언을 한 다음에 A라는 셋 변수에다가 add 함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 9라는 값을 이렇게 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9라는 값을 추가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1, 3, 5, 6이라는 값 마지막으로 9라는 값이 이렇게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서는 append라는 함수, insert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요. set이라는 자유구조에서는 add라는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합 연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요. 집합 연산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제품 리스트가 있어요. 1부터 10까지. 그 중에서 제가 구매한 건 3번하고 7번하고 9번 제품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제품 리스트에서 제가 구매한 3개의 제품만 사집합을 구하게 된다면 나머지 7이라는 제품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차집합을 통해서도 집합 연산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연산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remove라는 함수인데요. remove 함수 안에다가 저희가 삭제하고자 하는 값, 인덱스 값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1부터 9가 있는데 이 중에서 3이라는 값을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리스트와 동일하게 3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1, 5, 6, 9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값을 추가할 때는 add, 그 다음에 값을 삭제할 때는 list와 동일하게 remove 함수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집합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A라는 셋에다가는 다음과 같이 1, 3, 5, 1, 3, 5, 6이라는 것을 대입을 하고 B라는 변수에다가는 저희가 3, 4, 5, 9를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셋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산술 연산자, 뭐 멤버십 연산자 이런 거 말고 집합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합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합집합은 저희가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A라는 집합에는 1과 6이 있고 그 다음에 교집합에 3과 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에는 4와 9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집합을 할 때는 A 합 B라고 저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나타내고 저희가 A 합집합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버티컬 바를 사용하게 됩니다. 버티컬 바는 엔터 위에 이렇게 역슬래시, 달러 표시를 Shift로 누르면 버티컬 바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버티컬 바 B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이 A 합집합 B라는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다음과 같이 A랑 B 집합 중에서 이 교집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int라고 하시고 다음에 A 교집합은 저희가 and라는 연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and라는 연산은 숫자 키보드 보시면 1부터 9까지 중에 7을 Shift로 누르시면 이렇게 and 연산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구분이 안 가니까 A와 B가 있을 때 1, 6, 3, 5, 4, 9 그래서 저희가 A 교집합 B를 할 때는 이렇게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집합은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 3과 5가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연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집합도 있잖아요. A 차집합 B라고 하면은 이 A 전체에서 공통된 부분을 뺀 이 차집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집합을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A 차집합 B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1과 6이 출력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반대로 B 차집합 A를 하게 된다면 B 차집합 A는 이쪽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9와 4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합 연산을 할 때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파이썬에서 셋 연산을 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음과 같이 저희가 B라는 셋을 정의할 때는 4가 먼저 나왔는데 연산을 한 결과로는 9가 먼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연산은 대칭 차집합이라는 연산이 있는데요. 대칭 차집합 연산은 이 A 차집합 B, A 차집합 B와 그 다음에 B 차집합 A, B 차집합 A를 저희가 합집합으로 묶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세모라고 표시를 하는데 저희가 파이썬에서는 해당 연산을 프린트 A 윗꺽쇠 B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연산을 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 교집합인 부분 3과 5가 제외된 1, 4, 6, 9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 4, 6, 9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자, 리스트와 튜플과 셋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보장을 해줍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 순서를 보장해서 순회를 할 수 있다. 그 값을 가져올 수 있다.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튜플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셋 같은 경우에 아까도 보셨다시피 순서가 막 중구난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셋은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다. 사실 저희가 집합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할 때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셋은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 가능한지 리스트는 저희가 append 함수, insert 함수, remove 함수, pop 함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tuple 함수 같은 경우엔 add 함수, append 함수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tuple은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set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add 함수, 그 다음 remove 함수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et은 변경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에 중복이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리스트를 사용했을 때도 1, 2, 3, 또 1, 2, 3, 4, 5, 6, 7, 8, 9, 7, 8, 9 이렇게 중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리스트 같은 경우에 중복 허용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튜플도 중복 허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셋 같은 경우에 아무리 저희가 1을 다시 대입을 하거나 add 함수를 통해서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복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은 중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덱싱 한번 볼까요? 저희가 예를 들어 a라는 변수에다가 5, 3, 4를 했을 때 print a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음과 같이 셋 같은 경우에는 인덱싱을 통해서 접근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순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싱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슬라이싱은 이제 리스트나 튜플 같은 경우에 가능하지만 셋 같은 경우에 슬라이싱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순서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원소 추가, 원소 삭제 같은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냐, 변경하지 않냐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파이썬에서 리스트 자료 구조에 대해
튜플의 자료 구조에 대해, 셋에 대한 자료 구조에 대해 특성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제가 이제 오늘 날짜로 다음 주 과제라고 해서 문제 2개를 뽑아드렸는데 해당 문제보다는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엑셀 데이터 읽기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진도로 뭐 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트라이 캐치, 그러니까 에러를 이제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객체 지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근데 저희가 그냥 함수를 배우게 되면은 사실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좀 와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엑셀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값을 넣으면서 함수도 작성해보고 이럴 때 함수를 쓰는구나, 그렇게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제 2차원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중첩 반복문 그리고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과제 여기 문제에다가 제가 오늘 진행했던 문제 중에 11번과 14번을 추가적으로 숙제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일단 50분이 안 됐는데 비가 많이 와서 돌아가시는 길이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